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갑충류로 변신한 그레고리. 주인공 그레고리의 의식의 흐름이 내면 독백의 형식으로 서술된 카프카의 소설 변신. 초현실적이고 난해한 이 작품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카프카의 변신 첫 번째.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에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들어보니 아치형의 각질 부분들로 나누어진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이불은 배의 높은 부위에 가까스로 걸쳐져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할 일 없이 버둥거리고 있었다.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생각했다. 이게 꿈은 아니었다. 좀 작기는 해도 사람이 살기에 손색이 없는 그의 방은 낯익은 사면의 벽에 조용히 둘러싸여 있었다. 풀어 헤쳐놓은 옷감 견본 모음집이 펼쳐져 있는 탁자 위에는 잠자는 출장 영업 사원이었다. 그가 얼마 전에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잡지에서 오려낸 아기자기한 금박 액자에 끼워 넣은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에는 모피 모자를 쓰고 모피 목도리를 두른 숙녀가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보는 사람을 향해 팔뚝을 온통 가리는 묵직한 모피 토시를 들어 보이고 있었다. 아, 온 세상에, 그는 생각했다. 어쩌다가 이런 고달픈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나 다녀야 하다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하다. 게다가 여행하다 보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기차를 제대로 갈아타려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상대가 늘 바뀌는 탓에 결코 지속될 수도 없고 진실해질 수도 없는 만남 따위들. 이 모든 것을 왜 악마가 잡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는 배 위쪽이 약간 가려운 것을 느꼈다. 머리를 더 잘 쳐들 수 있도록 그는 등으로 몸을 밀면서 느릿느릿 침대 기둥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근질거리는 부위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뭔지 알 수 없는 깨알같이 작은 흰 반점들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리 하나를 내밀어 그 부위를 건드려 보려고 했지만 이내 다리를 움츠리고 말았다. 다리가 그곳에 닿자마자 온몸에 오싹하는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었다. 침대에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생각에 잠겼을 때
이때 바야흐로 6시 45분을 알리는 자명종 소리가 울렸다. 그의 침대 머리맡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야? 어머니 목소리였다. 6시 45분이다. 출근 안 할 거니? 참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흠칫 놀랐다. 그것은 자신의 예전 목소리임에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저 아래쪽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억누를 길었고 고통스러운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레고리야! 그레고리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대체 어찌된 일이니? 그러고 나서 잠시 후 다시 한번 보다 낮은 음으로 그레고리야! 그레고리야! 하고 부르며 대답을 다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쪽 연문에서 이 동생이 나지막한 소리로 호소하듯 말했다. 오빠, 어디 몸이 안 좋아?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 대답했다.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그는 극도로 세심하게 발음하고 말과 말 사이에 잔뜩 뜸을 들여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도록 무진 애를 썼다. 아버지도 아침 식사를 하러 돌아갔으나 여동생은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 문 좀 열어줘.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집에서도 밤중에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조심스런 습관이 여행하면서 몸에 배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겼다. 우선 그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는 무엇보다 아침 식사부터 하고 싶었다. 이불을 걷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몸을 부풀리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어려웠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면 팔과 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젠 그런 것 대신 쉬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들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는 그 다리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었다. 이렇게 침대에만 축치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 그레고르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침대에 그냥 죽치고 있을 수는 없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는 편이 최고 상책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그러는 와중에도 자포자기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곰곰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되도록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좁은 골목길의 건너편까지 아침 안개로 자욱히 두덮여 있는 광경에서 어떤 낙관적인 기대나 쾌활한 기분을 얻을 수는 없었다. 벌써 7시구나. 자명종이 새로운 시간을 알리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벌써 7시인데도 여전히 저렇게 안개가 끼어 있구나. 그리고 한동안 그는 약하게 숨을 쉬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행여나
쥐 죽은 듯 정적이 감돌아 현실적인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서든 7시 15분이 되기 전에 침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아닌 게 아니라 또한 그때까지는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러 올 거야. 7시 전에 사무실 문을 여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는 온몸에 고르게 힘을 주어 몸을 흔들면서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침대에서 떨어진다면 아마 머리를 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떨어질 때 머리를 번쩍 치켜들면 말이다. 등은 단단해 보였다. 그러니 양탄자 위에 떨어지면 아마도 등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떨어질 때 쿵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봐 가장 염려되었다. 그 소리에 문 밖의 식구들은 공포는 느끼지 않더라도 필경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은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벌써 조금만 더 세게 흔들면 그는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 이제 얼른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회사 사람이 온 모양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의 몸은 거의 굳어버렸고 그러는 동안 그의 가느다란 다리들은 더욱 격렬하게 춤을 추어댔다. 일순간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오빠, 지배인이 왔어. 알고 있어.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여동생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다. 감히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레고리야! 이번엔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지배인님이 오셔서 왜 새벽 열차를 타지 않았냐고 물으신다.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그 지배인님은 너하고 직접 말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문을 좀 열거라. 그 방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안녕하시오, 잠자씨. 그러는 사이 지배인이 다정하게 소리쳤다. 아유, 몸이 좋지 않은가 봐요. 아버지가 문에 대고 계속 말하는 동안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몸이 좋지 않은가 봐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배인님. 그렇지 않고서야 그레고르가 어떻게 기차를 놓치겠어요. 저 아이 머릿속엔 온통 회사 일밖에는 없답니다. 저녁에도 통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으니 제가 다 화가 날 지경이에요. 그건 그렇고 지배인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힘만으로는 그레고르가 문을 열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몸이 안 좋은 게 분명해요. 아까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지만요. 곧 나가요. 그레고르는 느릿느릿 신중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참, 저도 달리는 설명할 수 없군요, 부인. 지배인이 말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지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같은 사업가들은 이를 유감으로 생각해야 할지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지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몸이 좀 불편한 경우라도 사업을 생각해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이겨내야지요. 그럼 지배인님이 내 방으로 들어가도 되겠지? 조바심이 난 아버지는 이렇게 묻고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돼요.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옆방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잠자씨! 이제 지배인이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다. 대체 무슨 일인가? 아이고, 무슨 까닭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참 방 안에 틀어박혀 그저 그냥 네 아니에요 이것만 대답하면서 공연히 부모님께 그 큰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가? 참 자넨 정말 좀 들어보지 못한 파렴치한 방식으로 그 회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거네. 하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치고는 흥분한 나머지 다른 일은 죄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드리죠. 몸이 좀 불편한 데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원기가 좀 회복되었어요. 이제 막 침대에서 일어나는 중입니다. 잠시만 좀 참아주세요. 미리 회사에 알릴 걸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집에 있지 않고 출근하면 병을 이겨낼 거라고들 늘 생각하지요. 지배인님, 제 부모님은 가만히 놔주세요. 지배인님이 지금 제게 퍼붓고 있는 비난들은 정말이지 모두 아무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배인님은 아마 제가 최근에 보낸 주문서들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8시 기차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만 쉬었더니 힘이 나는군요. 지배인님,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곧 회사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외람됩니다만 사장님께 좀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저의 안부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레고르는 안락 의자를 천천히 문 쪽으로 밀고 가서 거기에 놓아두었다. 그러고서 문을 향해 몸을 던지고는 거기에 기대어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웠다. 가느다란 다리에 불룩한 끝에는 점액질이 약간 묻어 있었다. 이처럼 힘을 쏟느라 피곤해진 그는 잠시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잠시. 그러고 나서 그는 입으로 자물쇠 속에 열쇠를 돌리는 일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제대로 된 이빨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니 무엇으로 열쇠를 집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다행히도 그에게는 무척 억센 턱이 있었다. 그 덕분에 정말로 그는 열쇠를 움직일 수 있었다. 잘 들어보세요. 지배인이 옆방에서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그레고르는 새로 힘이 생겼다. 하지만 다들 그에게 소리치며 응원해주면 좋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도.
힘내, 그레고르야. 그레고르야, 힘내. 이렇게 외쳐주었으면 좋을 텐데. 계속 돌려. 그래, 그래. 어? 응? 이 열쇠를 돌려. 꼭 붙잡고. 그래, 꼭 붙잡고. 이제 그레고르는 거실로 나가지 않고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근 문짝의 안쪽에 기대어 섰다. 그리하여 그의 몸은 절반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 위로는 다른 사람들을 건너다 보기 위해 옆으로 기울인 머리가 보였다.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길 건너편으로 마주 바라보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짙은 회색 건물의 일부분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병원이었다. 그 건물의 전면에는 벽을 뚫고 창문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 있었다. 아직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응접실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 앞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윗부분이 내다보였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그레고르는 자신이 유일하게 침착성을 유지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후딱 옷을 입고 견본 모험집을 챙겨 떠나겠어요. 제가 떠나도록 해주시겠죠? 자, 지배인님, 아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행하는 게 고달프긴 하지만요, 여행하지 않고는 살지 못할지도 몰라요. 지배인님, 어디로 가실 건가요? 회사로 가실 건가요? 그래요? 모든 일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실 겁니까? 저는 공경에 처해 있긴 하지만 다시 빠져나오고야 말 겁니다. 하지만 제 처지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회사에서 제 편을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출장 영업 사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떼돈을 벌며 떵떵거리며 살아간다고들 생각하지요. 사실 그런 편견을 바로잡아줄 이렇다 할 계기도 딱히 없죠. 하지만 지배인님은 다른 직원들보다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을 더 훤히 내다보고 있잖아요. 사장님이야 회사의 주인이다 보니 분별력을 잃고 직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기 쉽겠죠. 지배인님도 아주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의 1년 내내 회사 바깥에서 근무하는 출장 영업 사원은 험담이나 우발적인 사건, 근거 없는 비방에 쉽게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녹초가 된 몸으로 출장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좋지 않은 결과를 피부로 생생히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지배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제 말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처음 하는 몇 마디 말을 듣더니 몸을 휙 돌려버렸다. 그러고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어깨를 으쓱하며 그 너머로만 그레고르 쪽을 돌아볼 뿐이었다. 그리고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말하는 동안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문 쪽으로 슬금슬금 달아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을 나가지 말라는 남모르는 금지령이라도 내려진 듯 아주 느릿느릿 움직였다. 그는 어느새 응접실에 가 있었다.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다음 이 시간에는 카프카의 변신 두 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